대한민국 정재계의 심장부라 불리는 한성그룹 본사 대강당은 창립 20주년을 기념하는 화려한 불빛과 클래식 음악 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내외빈이 숨을 죽인 채 단상 위에 오른 강민호 회장을 주목했습니다.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수트를 입고 오만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제국이 자랑하는 철벽 같은 보안 시스템과 기술적 성취를 과시하고 있었죠. 바로 그 순간 강연장 전면을 가득 채운 초대형 고해상도 LED 스크린이 기괴한 노이즈와 함께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화려했던 홍보 영상 대신 낡고 어두운 방의 풍경을 비추기 시작했어요. 장소를 가득 채웠던 우아한 음악은 순식간에 끊겼습니다. 당황한 기술진들이 급히 시스템을 점검하려 했지만 키보드를 두드리는 그들의 손가락은 이미 무용지물이 된 지 오래였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수천 개의 조각으로 흩어진 디지털 퍼즐을 무서운 속도로 맞춰 나가는 어린아이의 작은 손이었습니다. 그 손놀림은 인간의 경지를 넘어선 기계적인 정교함을 보여주고 있었죠. 강민호 회장의 얼굴이 경악으로 일그러지는 것과 동시에 한성그룹이 자랑하던 전용 클라우드의 모든 방어벽이 모래성처럼 무너지며 시스템 중앙 제어권이 낯선 외부인에게로 완전히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보안 전문가들이 절망적인 비명을 지르는 동안 스크린 중앙에는 기묘한 느낌을 주는 디지털 가면을 쓴 아이의 실루엣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장난감 병정을 다루듯 그룹의 핵심 기밀 데이터들을 하나 둘씩 화면에 띄우기 시작했어요. 화려했던 창립 기념회장은 단 30초 만에 한성그룹의 몰락을 예고하는 공개적인 처형장으로 변모했습니다. 사람들은 믿기지 않는 광경을 보며 숨을 쉬는 법조차 잊은 듯했죠. 그리고 이 모든 소란의 진원지는 서울의 가장 변두리에 위치한 낡고 비좁은 고시원 방 한 칸이었습니다. 그곳에는 겨우 6살 남짓되어 보이는 어린 소년 이도윤이 무표정한 얼굴로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의 눈동자는 수만 줄의 소스 코드가 폭포처럼 쏟아지는 화면을 정교하게 쫓고 있었으며 작은 손가락들은 낡은 기계식 키보드 위를 마치 건반을 두드리는 피아니스트처럼 우아하고도 날카롭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아이의 등 뒤로는 낡은 선풍기가 덜덜거리며 돌아가고 있었고 방 안 구석에는 유통기한이 임박해 할인 판매하는 삼각김밥과 찬밥이 담긴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공간이 얼마나 척박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풍경이었죠. 하지만 이 초라한 공간 속에서 도윤이 뿜어내는 기운은 그 어떤 거대 기업의 서버실보다도 압도적이었습니다. 소년의 머릿속에 담긴 IQ 500이라는 경이로운 지능은 이미 현실의 물리적 한계를 초월하고 있었으니까요. 도윤은 자신이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마지막 엔터 키를 눌렀습니다. 소년에게 있어 이 복잡한 해킹 과정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어요. 세상으로부터 지워졌던 자신과 엄마의 존재를 다시 증명해내는 유일한 소통의 방식이자 세상에 던지는 첫 번째 경고장과도 같았습니다. 도윤의 시선이 화면 구석에 띄워진 강민호 회장의 일그러진 얼굴에 머물렀을 때 소년의 눈빛에는 어린아이 특유의 천진난만함 대신 섬뜩할 정도로 깊은 슬픔과 칼날 같은 증오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성그룹의 메인 서버가 완전히 장악되었다는 메시지가 화면 가득 붉게 타오르는 것을 확인한 도윤은 비로소 키보드에서 손을 떼고 의자 깊숙이 몸을 묻으며 깊은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도윤의 기억 속에서 가장 오래된 장면은 차가운 빗줄기가 쏟아지는 거대한 저택의 철문 앞에서 엄마 이서아가 무릎을 꿇고 울며 빌던 그날의 비참하고도 처절했던 뒷모습이었습니다. 당시 도윤은 엄마의 뱃속에 있었지만 그날의 한기와 엄마의 심장 박동을 통해 전달되던 공포와 절망을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느끼며 자라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소년의 영혼에 깊은 낙인으로 새겨졌죠. 강민호라는 이름은 소년에게 있어 아버지가 아니라 엄마의 청춘을 짓밟고 자신들을 쓰레기처럼 버린 냉혈한이자 반드시 무너뜨려야 할 거대한 성벽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윤은 말을 배우기 전부터 숫자를 익혔고 남들이 걸음마를 뗄 때는 복잡한 알고리즘을 이해했으며 남들이 동화책을 읽을 때는 암호학 원서를 탐독하며 스스로를 날카로운 검으로 재련해왔습니다. 세상을 향한 반격을 준비하면서 말이죠. 도윤은 의자에서 내려와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한성그룹 타워의 불빛이 마치 자신을 비웃는 거대한 괴물의 눈동자처럼 느껴져 소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소년은 자신의 비범한 지능이 축복이 아니라
엄마를 지키기 위해 하늘이 내려준 유일한 무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기를 사용함에 있어 쓸데없는 동정심이나 망설임은 필요치 않다고 이미 오래전에 마음속으로 맹세했죠. 그때 도윤의 등 뒤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루 종일 고된 식당 일을 마치고 돌아온 엄마 이서아가 피곤에 찌든 얼굴로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도윤은 순식간에 차가운 천재의 표정을 지우고 평범한 아이처럼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아는 아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도윤을 품에 안았고, 도윤은 엄마의 옷에서 배어나오는 비릿한 음식 냄새와 고된 삶의 흔적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엄마가 잠시 씻으러 들어간 사이 도윤은 다시 모니터 앞에 앉아 오늘 실행했던 작업의 흔적들을 완벽하게 지우는 로그 세척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그 어떤 수사기관도 자신을 찾지 못하도록 말이죠. 그러고 나서 도윤은 한성그룹의 내부망 깊숙한 곳에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작은 씨앗을 심어두었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자라나 강민호의 제국을 안으로부터 갉아먹을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될 것이었어요. 소녀는 모니터 화면이 꺼진 뒤에도 한참 동안 검은 화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응시했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이 전쟁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지만 결코 뒤로 물러설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6년 전 엄마를 빗속으로 내몰았던 그 남자의 오만함이 어떻게 절망으로 바뀌는지를 도윤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을 향해 아주 천천히 그리고 잔인하게 보여줄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고시원의 좁은 방 안에는 엄마 서아의 고단한 숨소리만이 가득했고, 도윤은 엄마의 거친 손등 위에 자신의 작은 손을 겹쳐 올리며 내일이면 세상이 발칵 뒤집힐 것이라는 사실을 조용히 되새었습니다. 강민호 회장은 자신이 지키려 했던 100조 원의 가치보다 더 소중한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보안팀을 닥달하고 있겠지만 도윤에게 그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한 작은 장난이었습니다. 소녀는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는 눈을 뜨고 자신이 설계한 복수의 지도를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의 끝에는 반드시 엄마의 진심 어린 미소와 강민호의 파멸이 존재해야만 한다고 다짐했죠. 이도윤이라는 이름이 세상에 공개되는 날. 그것은 누군가에게는 신의 재림으로 또 누군가에게는 지옥에서 온 사자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의 소동은 그 서막을 알리는 짧은 전주곡에 불과했어요. 도윤의 기억 속에서 가장 시리고 아픈 부분은 언제나 비릿한 빗물 냄새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소년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영혼에 각인된 일종의 원초적인 슬픔이었으니까요. 도윤의 기억 속에서 가장 오래되고 또렷한 그림자는 차가운 비와 어두운 저택의 대문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엄마 이서아의 몸부림과 울음소리가 섞여 영혼 깊이 새겨진 각인이 되었죠. 6년 전 이서아는 자신이 한성그룹의 장남이자 후계자인 강민호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게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사랑을 믿었어요. 하지만 강민호에게 사랑은 비즈니스의 성공을 위해 언제든 버리거나 갈아치울 수 있는 소모품에 불과했죠. 그에게 이서아는 화려한 인생의 장식품 중 하나일 뿐 정략 결혼 앞에서는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결국 서아의 임신 소식은 강민호에게 축복이 아닌 제거해야 할 장애물로 다가왔습니다. 어느 차가운 초겨울 밤, 그는 서아를 저택의 거실로 불러냈죠. 그곳에는 그가 고용한 변호사들이 차가운 눈빛으로 서류 뭉치를 든 채 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민호는 소파에 깊숙이 앉아 시가 연기를 내뱉으며 서아에게 아이를 포기하고 조용히 사라질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서아는 끝내 거부했고 그 순간 그의 눈빛은 돌처럼 차가워졌죠.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경호원들을 시켜 그녀를 빗속으로 끌어냈습니다. 서아는 맨발로 대리석 바닥을 긁으며 그에게 매달렸지만 거대한 철문은 비정하게 닫혔습니다. 그녀의 손에 남은 것은 한 푼의 위로금도 아닌 처참하게 찢겨진 자존심과 뱃속에서 살아 숨쉬는 새 생명뿐이었어요.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날 밤, 서하는 길가에 주저앉아 배를 감싸 안은 채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뱃속에서 도윤은 엄마의 몸을 타고 전해지는 지독한 한기와 끝없는 절망의 파동을 온전히 흡수하며 자신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단지 아기가 아니라 엄마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존재가 되었죠. 세월이 흘러 도윤은 어느덧 6살이 되었지만
그는 또래 아이들처럼 놀이터에서 뛰어놀거나 장난감을 사달라고 떼를 쓰는 법이 없는 지독하게 조용하고 성숙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도윤은 엄마가 식당에서 남은 잔반을 얻어와 자신을 먹이는 모습을 보며 가슴속 깊은 곳에 날카로운 칼날 하나를 품게 되었고 자신의 비범한 두뇌가 그 칼날을 갈고 닦는 도구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3살 때 이미 독학으로 한글과 숫자를 뗐고 5살 때는 고물상에서 주워온 고장난 노트북을 분해하고 조립하며 가상세계의 논리 구조를 완벽하게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도윤에게 있어 컴퓨터 프로그래밍은 세상의 부조리한 질서를 재편할 수 있는 유일한 마법이었고 소녀는 밤마다 엄마가 잠든 사이 어두운 방 안에서 푸른 모니터 빛에 의지해 자신만의 군대를 구축해 나갔습니다. 어느 날 도윤은 엄마 서아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편의점 구석에서 손님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폐기식품을 조심스럽게 챙기려다가 점주에게 모욕적인 말을 듣는 장면이었죠. 도윤은 진열대 뒤편에 숨어 엄마의 떨리는 어깨와 바닥에 흩어진 삼각김밥들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소년의 눈동자에는 어린아이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서늘한 분노가 스며들었어요. 그날 밤 도윤은 평소보다 더 오랫동안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한성그룹의 재무제표와 강민호의 개인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알고리즘을 완성하며 소리 없는 전쟁의 서막을 열 준비를 마쳤죠. 소녀는 자신의 천재성이 단순히 계산을 빠르게 하는 능력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것을 되돌려줄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복수의 칼날을 더욱 정교하게 갈기 시작했어요. 도윤은 창문 틈새로 들어오는 찬바람을 맞으며 엄마의 낡은 가디건을 끌어당겨 덮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 화면 속에 떠있는 강민호의 화려한 프로필 사진을 뚫어지게 응시하며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버린 것은 단순한 여자가 아니라 당신의 제국을 무너뜨릴 유일한 후계자였어요. 그 사실을 이제 곧 알게 될 거예요. 이 선언은 결코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도윤은 강민호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신도시 개발 사업의 자금 세탁 경로를 이미 파악했고 그가 숨겨둔 수천억 원대의 비자금 계좌들을 하나 둘씩 자신의 통제권 안으로 끌어들이기 시작한 상태였죠. 소년의 작은 손가락이 움직일 때마다 한성그룹이라는 거대한 몸통에 보이지 않는 혈관에서 피가 조금씩 새어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만한 강민호는 자신의 심장이 갉아먹히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비좁은 고시원 방 안은 도윤의 집중력으로 가득 찼고 소녀는 잠시 작업을 멈추고 책상 위에 놓인 작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강민호를 쏙 빼닮은 날카로운 눈매와 서아를 닮은 부드러운 입술이 기묘하게 공존하고 있었죠. 도윤은 자신의 얼굴에서 그 남자의 흔적을 발견할 때마다 구역질 나는 듯한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피가 자신에게도 흐르기에 그를 완벽하게 파괴할 수 있다는 역설적인 확신을 얻기도 했어요. 그것이 최고의 무기가 될 테니까요. 소녀는 다시 키보드 위로 손을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한성그룹의 핵심 기술 연구소 서버를 우회하여 접속을 시도했고 보안팀이 구축해 놓은 다중 방어벽을 마치 종이장처럼 가볍게 찢으며 내부로 침투해 들어갔습니다. 도윤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만 줄의 코드가 유기적으로 결합하며 거대한 폭풍을 형성하고 있었고 그 폭풍의 눈은 정확히 강민호의 집무실 책상을 향해 조준되어 있었죠. 그때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서아가 일을 마치고 돌아와 도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우리 도윤이 배고프지 않았어? 엄마가 오늘 맛있는 거 챙겨왔단다. 도윤은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미소를 지으며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품 안에 안겨있는 동안에도 도윤의 머릿속은 여전히 0과 1의 빛으로 가득 차 있었고 어떻게 하면 엄마의 구부정하게 구분 등을 다시 펴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치밀한 계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아는 아들의 눈빛이 가끔 너무 깊고 서늘해질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저 아빠 없이 자라게 한 자신의 죄책감 때문이라고 여기며 더 큰 사랑으로 아들을 감싸려 했죠. 도윤은 엄마의 온기를 느끼며 자신이 걷고자 하는 이 길이 비록 어둡고 험할지라도 엄마를 다시 빛나는 곳으로 데려가기 위해서라면 지옥의 불길이라도 기꺼이 뚫고 지나가겠노라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밤이 깊어 엄마의 숨소리가 고르고 깊어지는 것을 확인한 도윤은 다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안 코드를 입력했죠. 드디어 강민호의 비밀 금고와 연결된 디지털 게이트가 활짝 열리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액의 숫자들이 줄지어 있었지만 도윤의 심장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오직 엄마의 눈물 한 방울의 가치만을 생각하며 그 숫자들을 옮길 준비를 했어요. 도윤은 이제 곧 시작될 거대한 파도가 강민호의 오만함을 삼키고 그가 세운 가짜 정의의 성벽을 무너뜨릴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조용히 자신의 첫 번째 명령어를 전송했죠. 창밖에는 어느덧 새벽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눈에는 복수의 완성 이후 찾아올 평온한 아침에 대한 갈망과 함께 6년 전 그날의 비보다도 더 차가운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한성그룹 본사 33층. 강민호 회장의 집무실은 고요함 속에 잠겨 있었지만 그 고요함은 폭풍 전야의 불길한 침묵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전경을 내려다보며 승리감에 젖어 있었죠. 이번 분기 실적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보고를 방금 들은 참이었으니까요. 그는 자신을 배신하거나 가로막는 자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철학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6년 전 가차없이 내쫓았던 이서아와 그녀의 뱃속 아이 역시 자신의 인생에서 깨끗이 지워진 작은 오점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의 책상 위에 놓인 최신형 스마트폰이 기분 나쁜 진동음으로 그의 평온을 깨뜨렸습니다. 화면에는 발신자 제한 번호로 시작되는 기괴한 알림들이 쉴 새 없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시스템 오류라고 생각하며 무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메시지들은 강민호의 심장을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죠. 그것은 그의 개인 비자금 계좌에서 인출되는 금액의 내역이었습니다. 1억, 10억, 그리고 5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들이 실시간으로 스마트폰 화면을 타고 흘러갔습니다. 이는 한성그룹의 공식적인 회계 시스템에는 잡히지 않는 오로지 그만의 비밀 금고였는데 말이죠. 강민호는 급히 비서실에 전화를 걸어 보안팀을 호출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도윤의 정교한 알고리즘은 한성그룹의 모든 내부 네트워크 통신을 마비시킨 상태였고 강민호는 자신의 방안에서 철저히 고립되어 버린 거였어요. 그는 분노로 안색이 붉게 달아올라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적은 그의 분노를 비웃기라도 하듯 마지막으로 1,000억 원이라는 최종 인출 확정 메시지를 띄우며 그 비밀 계좌의 잔고를 정확히 정분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도윤은 낡은 책상 앞에 앉아 무표정한 얼굴로 마우스 휠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소년의 작은 방은 수만 대의 서버가 동시에 돌아가는 듯한 미세한 진동음으로 가득 찼죠. 도윤은 강민호가 평생을 바쳐 불법적으로 모아온 부의 원천이 한순간에 숫자의 나열로 변해 사라지는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돈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하고도 강력한 폭력인지를 뼈저리게 느꼈어요. 소년은 인출한 1,000억 원을 전 세계 수천 개의 유령 계좌로 분산하여 세탁한 뒤 최종적으로는 엄마와 자신의 흔적이 전혀 남지 않는 디지털 금고 속에 봉인해 두었습니다. 도윤에게 이 돈은 사치를 위한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강민호를 무너뜨리기 위한 탄환이며 동시에 엄마가 평생 흘린 눈물을 닦아줄 최소한의 보상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강민호의 집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보안팀장과 재무이사들이 들이닥쳤을 때 강민호는 이미 이성을 잃은 채 모니터를 향해 고함을 지르고 있었고 그들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보안팀장은 한성그룹의 방어망이 뚫린 것이 아니라 아예 방어망 자체가 외부의 거대한 의지에 의해 재설계되어 자신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믿기 힘든 사실을 보고하며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민호는 자신의 제국이 고작 정체불명의 해커 한 명에게 농락당했다는 사실에 치를 떨며 범인을 잡아오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가 상대하고 있는 적이 바로 자신이 버린 아들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알지 못한 채로 말이죠. 한순간에 1,000억 원이라는 거액이 증발했다는 소식은 그룹 내부의 은밀한 경로를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한성그룹의 주가는 장이 닫히기 직전 급격한 하락 곡선을 그리며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작업을 마친 뒤 컴퓨터를 끄고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저 멀리 화려한 도심의 불빛들 중 가장 높이 솟은 한성그룹 타워가 마치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져 입가에 옅은 미소를 지었죠.
소녀는 자신의 행위가 가져올 파장을 잘 알고 있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그것은 정의를 구현했다는 뿌듯함보다는 엄마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안도감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방문 너머에서 서아가 설거지를 하며 부르는 나직한 노래소리가 들려오자 도윤은 방금 전까지 냉혹한 천재였던 모습을 지우고 6살 아이의 순수한 눈망울로 돌아가 문을 열었습니다. 서아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우리 도윤, 오늘따라 기분이 좋아 보인다. 도윤은 엄마의 품에 얼굴을 묻으며 네, 엄마애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죠. 이제 더 이상 가난과 멸시가 우리를 괴롭히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도윤은 이번 공격이 강민호를 완전히 무너뜨리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하며 지능적인 싸움을 멈추지 않았죠. 그는 강민호가 반드시 반격을 해올 것임을 예상했고 그가 고용할 수 있는 국내외 최고의 해커들과 보안 전문가들의 프로필을 이미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그들의 공격 패턴까지 분석해둔 상태였습니다. 도윤은 단순히 돈을 뺏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강민호가 가진 사회적 지위와 명성, 그리고 그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한성그룹이라는 성벽을 벽돌 하나하나부터 무너뜨릴 생각이었습니다. 소년의 작은 손은 다시 한번 보이지 않는 허공에서 건반을 두드리듯 움직였고 복수의 흐름은 이제 강민호의 심장부를 향해 더 깊고 날카롭게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 소년의 방 안에는 고요함이 감돌았지만 디지털 세계에서는 도윤이 심어놓은 수백만 개의 보이지 않는 씨앗들이 한성그룹의 네트워크 곳곳을 유령처럼 배회하며 정보를 수집하고 미래의 파괴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강민호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술잔을 기울이며 자신을 공격한 그림자의 정체를 파악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주한 것은 완벽하게 정제된 논리라는 두꺼운 벽뿐이었고 그 어떤 실마리도 찾을 수 없었죠. 도윤은 어둠 속에서 빛나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자신이 빼앗은 1천억 원이 강민호에게는 파멸의 시작이겠지만 엄마에게는 새로운 삶의 터전이 될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다음 코드를 작성해 나갔어요. 창밖으로 불어오는 바람은 차가웠지만 도윤의 가슴 속에는 뜨거운 복수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길은 조만간 한성그룹 전체를 집어삼킬 거대한 화염이 될 준비를 마친 상태였죠. 다음 날 아침, 모든 경제 지면의 일면은 한성그룹의 보안 사고와 정체불명의 자금 인출 사건으로 도배되었고 세간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이 대담한 범행을 저지른 인물이 누구인지에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텔레비전 뉴스에서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는 강민호의 얼굴을 지켜보며 식탁 위에 놓인 평범한 아침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챙겨준 가방을 메고 유치원으로 향하는 평범한 일상을 시작했죠. 하지만 그 작은 가방 안에는 전 세계 금융 네트워크를 뒤흔들 수 있는 소형 태블릿 PC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년의 발걸음은 유치원이 아닌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한 전장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도윤은 유치원 버스에 오르기 전 한성그룹 타워가 있는 방향을 한 번 더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강민호에게 보내는 두 번째 경고 메시지를 자신의 전용 서버에 업로드하고는 유유히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한성그룹 본사 지하에 위치한 중앙보안관제센터는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수십 명의 보안 전문가들이 빨간색 경고등 아래에서 땀을 흘리며 작업하고 있었죠. 강민호 회장은 국내 최고의 화이트 해커 팀과 해외 보안 컨설팅 기업인 디지스의 전문가들을 막대한 자금을 들여 긴급 소집했고 그들에게 범인의 위치를 파악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해킹이 단순한 침입이 아니라 시스템의 근간을 이루는 논리 구조 자체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천재의 소행이라며 혀를 내둘렀고 추적은 좀처럼 진척되지 않았습니다. 강민호는 신경질적으로 담배를 태우며 모니터를 응시했지만 그가 마주한 것은 수만 개의 가짜 IP 주소와 암호화된 데이터의 파편들 뿐이었습니다. 적의 실체는 여전히 안개 속에 가려져 있었죠. 한편 도윤은 유치원 놀이터의 구석진 벤치에 앉아 작은 태블릿 PC를 무릎 위에 올려두고는 한성그룹 보안팀의 역공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가벼운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적들이 던진 미끼를 역으로 이용해 그들의 시스템 내부에 더 깊숙한 백도어를 설치했고 전문가들이 짜놓은 방어망을 마치 미로 찾기 놀이를 하듯 가볍게 통과해버렸어요. 보안 전문가 중 한 명이
도윤이 의도적으로 남긴 가짜 추적 경로를 발견하고 환호하며 추적을 시작하자 도윤은 입가에 비스듬한 미소를 띠며 그들을 전 세계 곳곳에 가상 서버로 유인해 가두어 버렸습니다. 전문가들이 자신들의 서버가 과부하로 타오르는 것을 지켜보며 당황하는 동안 도윤은 한성그룹의 핵심 인사 기록과 대외비로 분류된 로비 자금 리스트를 조용히 복사하여 자신의 개인 저장소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윤은 화면에 메시지를 하나 남겼습니다. 단 한 줄의 고대 한국어 코드로 이루어진 경고였죠. 뿌리 없는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고 핏줄을 저버린 자는 왕좌를 이루지 못하리라. 이 메시지를 확인한 강민호는 순간 전신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6년 전 자신이 비정하게 내쫓았던 이서아와 그녀의 뱃속에 있던 아이의 존재가 스치고 지나갔죠. 하지만 그는 곧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 그 보잘것없는 여자와 그때 태어났을 아이가 이런 일을 벌일 리가 없어.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는 불길한 예감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보안팀은 범인이 남긴 코드를 분석하려 했지만 그것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특정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를 파괴하고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정교한 논리 폭탄에 시한 장치였음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추격전이 치열해질수록 도윤의 손가락은 더욱 빠르게 움직였고 소녀는 한성그룹의 보안팀이 사용하는 툴을 역추적하여 그들의 개인 컴퓨터 웹캠을 제어해 강민호의 일그러진 얼굴을 실시간으로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화면 속 강민호의 공포에 질린 눈동자를 보며 마치 인간의 오만함이 무너질 때 얼마나 초라해지는지를 관찰하는 과학자처럼 차분하고도 냉정한 시선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공격을 준비했죠. 소녀는 강민호가 가장 신뢰하는 보안팀장의 계정으로 접속해 그룹 내부 게시판에 강민호의 횡령 정황이 담긴 조작되지 않은 원본 파일들을 익명으로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내부로부터의 분열을 유도하기 위해서였죠. 한성그룹 내부망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고 직원들 사이에서는 회장에 대한 불신과 공포가 확산되었습니다. 보안팀은 외부의 적을 막기도 전에 내부의 폭풍을 진압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고 말았어요. 도윤은 잠시 태블릿을 끄고 유치원 선생님이 부르는 소리에 밝게 대답하며 아이들과 함께 술래잡기를 하러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소년의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한 연산과 확률 계산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는 자신이 벌이고 있는 이 게임이 현실 세계에서 어떤 파멸을 가져올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거칠고도 따뜻한 손마디를 생각할 때마다 그 어떤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냉정해질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도윤을 보며 참 영특하고 착한 아이구나 라며 칭찬했지만 도윤의 마음속에는 이미 거대한 괴물을 사냥하기 위한 어린 사냥꾼의 본능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빛을 삼킬 준비를 마친 상태였죠. 유치원 일과를 끝내고 엄마의 손을 잡고 돌아오는 길에 도윤은 일부러 한성그룹 로고가 새겨진 광고판을 가리키며 가장 천진난만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저 회사는 참 나쁜 사람들이 사는 곳 같아. 서아는 아들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하며 그저 세상에는 좋은 사람도 많지만 가끔은 마음이 아픈 사람들도 있는 법이란다 라며 도윤의 손을 꼭 쥐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에는 깊은 슬픔이 스치고 지나갔어요. 도윤은 엄마의 손에서 전해지는 미세한 떨림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확신했고 강민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최후를 선물하겠노라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강민호는 보안 전문가들을 모두 내쫓고 홀로 집무실에 남아 보이지 않는 적과의 사투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0과 1로 이루어진 거대한 장벽 앞에서 무기력하게 무릎을 꿇는 것뿐이었죠. 도윤은 집으로 돌아와 다시 노트북을 켰고 이번에는 한성그룹이 추진 중인 국가보안 프로젝트의 설계도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마지막 관문인 중앙서버의 최고 관리자 권한을 획득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 거였어요. 도윤은 보안팀이 새로 구축한 양자 암호 체계를 단 10분 만에 해체해버렸고 소년의 지능은 이미 기존의 보안 공식을 뛰어넘어 새로운 차원의 해킹 기법을 창조해내며 한성그룹의 모든 자산을 자신의 발 아래 두었습니다. 소년은 강민호가 고용한 해외 해커들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것은 당신들의 실력은 내 놀이터의 장난감 수준도 안 되니 헛수고하지 말고 퇴근이나 하세요. 라는 조롱 섞인 경고였죠. 해외 전문가들은 이 메시지를 받고 경악을 금치 못하며
자신들이 상대하는 존재가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이거나 정체를 숨긴 세계 최고의 해커 집단일 것이라고 추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둘씩 포기 선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강민호는 최후의 보루였던 전문가들마저 등을 돌리자 극심한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제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목숨과 명예가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하게 된 거였죠. 창밖의 달빛은 차갑게 소년의 방을 비추고 있었고 도윤은 작업의 90%가 완료되었음을 알리는 상태 표시줄을 확인하며 비로소 의자에 기대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눈을 감았죠. 소년의 머릿속에는 내일 한성그룹 사옥에서 열릴 대규모 채용 설명회와 신제품 발표회가 그려졌고 그곳이 바로 자신이 강민호의 심장에 마지막 비수를 꽂을 완벽한 전장이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도윤은 엄마가 잠든 방에서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평온한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에 묻은 보이지 않는 디지털의 피가 엄마를 위한 신성한 희생이라고 믿으며 조용히 컴퓨터의 전원을 끄고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소녀는 내일 아침 강민호의 제국이 화려하게 불타오르는 장면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보기 위해 자신의 몸집보다도 더 큰 꿈을 꾸며 짧은 잠을 청했습니다. 내일이면 전쟁의 새로운 장이 열릴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한성그룹의 본사 로비는 평소와는 다른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미래인재 육성 프로젝트 제1회 초등 IT 천재 선발 대회가 열리는 날이었으니까요. 이 행사는 그룹의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 강민호 회장이 야심차게 준비한 대대적인 쇼케이스였습니다. 도윤은 이 대회 소식을 접하는 순간 그것이 강민호의 심장부인 중앙서버실에 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하고 완벽한 기회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한치의 오차도 없는 실행 계획을 세웠죠. 소녀는 평범한 아이로 위장하기 위해 초등학생 수준의 적당히 뛰어난 포트폴리오를 제출해 가볍게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대회 당일 엄마 이서아의 손을 꼭 잡고 강남의 한성그룹 본사 사옥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서아는 아들이 이런 큰 대회에 초청받았다는 사실에 들떠 있었지만 도윤은 화려한 로비의 대리석 바닥을 밟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여기가 6년 전 엄마가 눈물로 쫓겨났던 바로 그 장소야. 대회장은 수많은 학부모와 취재진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강민호 회장은 인자한 후원자의 가면을 쓴 채 VIP석에 앉아 어린 참가자들을 내려다보며 자신의 위험을 과시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배정받은 48번 좌석에 앉아 지급된 노트북을 점검하는 척하면서 소매 속에 숨겨온 초소형 무선 해킹 장치를 조용히 꺼냈습니다. 그리고 책상 밑면의 네트워크 단자에 살짝 부착했죠. 소년의 목표는 대회장의 폐쇄형 내부망을 통해 본사의 메인 프레임에 직접 접속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외부에서의 원격 해킹으로는 불가능했던 최상위 보안 구역으로 향하는 비밀 통로를 여는 작업이었어요. 도윤의 작은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하자 행사장 내 모든 카메라는 소년의 천재적인 코딩 속도에 감탄하며 그의 화면을 중계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 아름다운 코드가 한성그룹의 파멸을 부르는 저주의 주문임을 알아채지 못했죠. 대회의 중간 점검을 위해 무대 아래로 내려온 강민호 회장은 아이들을 격려하던 중 유독 압도적인 속도로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한 아이의 뒷모습에서 알 수 없는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 아이, 도윤의 곁으로 다가가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물었습니다. 참 잘하는구나. 이름이 뭐니? 도윤은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오직 모니터만을 응시하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제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곧 알게 되실 테니까요. 그 목소리. 강민호는 그 어린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기묘한 중압감과 어딘가 익숙한 억양의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도윤이 고개를 살짝 돌려 그와 눈이 마주친 순간 그는 심장이 마비되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눈? 어디서 6년 전 비 오는 날 그 철문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던 이서아의 눈동자가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찰나의 순간 다시 순진한 아이의 표정으로 돌아와 활짝 웃어 보였고 강민호는 자신이 피로 때문에 환각을 본 것이라 자위하며 서둘러 VIP석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그 사이 도윤의 장치는 한성그룹의 최상위 보안 등급인 레벨 7분의 방어벽을 통과해
회장 직인과 디지털 서명이 보관된 중앙 데이터베이스의 최고 관리자 권한을 완전히 획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소녀는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데이터를 확인하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강민호가 그동안 정치권과 결탁해 조성한 수조 원대의 비자금 세탁 경로와 해외 페이퍼 컴퍼니의 명단이 눈앞에 펼쳐졌죠. 도윤은 이 모든 것을 자신의 클라우드 저장소에 완벽하게 복사했습니다. 대회 종료를 알리는 버저가 울리자 도윤은 마지막 엔터 키를 눌러 자신이 설치한 백도어를 영구적으로 활성화시켰습니다. 이제 한성그룹의 모든 정보 자산은 소년의 손안에서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시한폭탄으로 변한 거였어요. 시상식 현장. 도윤은 당당히 대상을 차지하며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강민호로부터 직접 상패를 건네받는 순간 소년은 그의 귀에 대고 오직 그만이 들을 수 있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6년 전 그 겨울밤은 참 추웠죠. 잠시 멈춤.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 아버지라는 한마디는 강민호의 영혼을 순식간에 난도질하는 날카로운 비수와 같았습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상패를 바닥에 떨어뜨릴 정도로 큰 충격에 휩싸였고 얼굴에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도윤. 이서아의. 그 아이가 도윤은 충격으로 굳어버린 강민호를 뒤로 한 채 무대 아래에서 자신을 기다리던 엄마의 품으로 달려가 꼭 안겼습니다. 서아는 아들의 대견한 모습에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격려했지만 그녀는 아들이 무대 위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경호원들이 당황한 회장을 부축하려 달려왔지만 강민호는 멀어지는 도윤과 서아의 뒷모습을 보며 온몸을 벌벌 떨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두려워하던 그림자의 정체가 바로 자신의 피줄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극한의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도윤은 회장을 빠져나오며 가방 안에 태블릿을 조작했습니다. 한성그룹 로비의 대형 전광판에 강민호의 비자금 리스트 첫 페이지가 단 1초간 스치듯 나타났다가 사라졌죠. 그것은 본격적인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도윤은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창밖을 바라보며 방금 빼내온 데이터들이 어떻게 강민호의 목숨을 조르게 될지를 차분하게 시뮬레이션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사회적 매장이었죠. 소녀는 강민호가 자신들의 존재를 알게 된 이상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들을 제거하려 들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엄마와 자신의 신변 보호를 위한 전문 보안팀을 익명으로 고용해둔 상태였어요. 도윤은 자신이 가진 1,000억 원의 자금을 투입해 한성그룹의 주식을 공매도하기 시작했고 시장에는 한성그룹의 도덕적 결함과 관련된 루머가 도윤의 조작 아래 조직적으로 퍼져나가며 거대한 파동을 일으켰습니다. 서아는 아들이 오늘따라 유독 말이 없고 창밖만 응시하는 것이 걱정되어 물었습니다. 도윤아, 무슨 일 있니? 피곤해. 도윤은 엄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가장 평범한 아이처럼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엄마. 오늘 너무 열심히 해서 그래요. 그러고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곧 끝날 거야. 엄마. 밤이 깊어지자 강민호는 비서실을 총동원해 이서아와 아이의 소재를 파악하라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이 이미 모든 주민등록 시스템과 위치 정보를 교란해 놓은 터라 그들은 유령을 쫓는 것처럼 허공만을 맴돌 뿐이었습니다. 도윤은 어둠 속에서 다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오늘 획득한 최고 관리자 권한을 이용해 한성그룹의 전산망 전체를 잠식해 들어갔고 인사 시스템을 해킹해 강민호의 측근들이 저지른 부정부패 사례들을 하나 둘씩 취합하기 시작했죠. 소녀는 단순히 돈을 뺏는 것보다 그가 평생 쌓아온 인맥과 사회적 신뢰를 밑바닥부터 붕괴시키는 것이 진정한 복수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치 정교한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처럼 냉정하게 시스템의 급소를 찔렀어요. 도윤의 눈동자에는 파란색 코드들이 쉴 새 없이 반사되고 있었고 소년의 입가에는 거대한 제국이 무너지기 직전에 굉음을 즐기는 듯한 기묘하고도 슬픈 미소가 아주 잠시 머물렀다 사라졌습니다. 새벽 2시. 도윤은 한성그룹의 메인 서버에 최후의 통첩과도 같은 대량의 트래픽 폭탄을 예약 설정해 두었습니다. 내일 아침 강민호가 출근하는 순간 그의 집무실 모니터에는 소년이 준비한 특별한 선물이 도착할 예정이었죠. 소년은 이제 복수의 반환점을 돌았음을 느꼈습니다. 컴퓨터를 끄고 침대에 누웠지만 가슴속에서 일렁이는 복수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6년 전 엄마가 겪었을 그 비참함을 보상받기 전까지는 멈출 수 없어 도윤은 옆방에서 들려오는 엄마의 고른 숨소리를 확인하며 비로소 긴장을 풀었고 내일 전개될 거대한 소동 속에서 엄마를 어떻게 안전하게 대피시킬지에 대한 마지막 계획을 점검하며 짧은 휴식에 들어갔습니다. 강민호의 제국은 이제 겉보기엔 멀쩡할지 몰라도 그 내부는 이미 도윤이라는 천재 소년이 심어놓은 파괴의 씨앗들에 의해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습니다. 몰락은 피할 수 없는 필연이 되었죠. 다음 날 아침, 한성그룹 본사 사옥은 이른 아침부터 유례없는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출근하던 직원들은 로비의 모든 스크린에 떠오른 충격적인 문구들 앞에 발걸음을 멈추고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도윤이 예약해둔 프로그램은 정확히 오전 9시를 기점으로 활성화되어 그룹의 내부 인사 시스템에 등록된 모든 직원의 개인 메일과 메신저로 강민호 회장의 추악한 뒷모습이 담긴 문서들을 전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문서들은 강민호가 지난 10년간 정치권 인사들에게 건넨 뇌물 리스트는 물론이고 특히 6년 전 임신한 정원가를 비정하게 내쫓기 위해 사법기관과 결탁해 조작했던 합의서 초안까지 상세하게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철저한 이미지 관리로 대중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강민호의 명성은 단 몇 분 만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기 시작했고 사옥 내부는 분노와 배신감 섞인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강민호 회장은 집무실로 들어서자마자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태블릿 PC가 자동으로 켜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재생되는 영상에 그는 하얗게 질려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화면에는 6년 전 이서아가 빗속에서 울부짖던 그날 밤의 CCTV 영상이 선명히 재생되고 있었죠. 그는 떨리는 손으로 기기의 전원을 끄려 했지만 그것은 이미 도윤의 완벽한 통제 아래 있었습니다. 스피커에서는 소년의 어린 목소리가 변조되어 흘러나왔어요. 당신이 버린 것은 쓰레기가 아니라 당신의 운명이었습니다. 그 경고는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같은 시각, 도윤은 고시원 방안에서 수백 개의 가짜 계정들을 이용해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그 자료들을 실시간으로 퍼뜨리며 여론의 불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한성그룹의 스캔들로 들끓기 시작했죠. 도윤은 화면 너머로 펼쳐지는 세상의 분노를 차갑게 응시하며 이것이 바로 엄마가 홀로 감내해야 했던 사회적 죽음에 대한 정당한 대가야 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의 코드를 입력했어요. 한국의 네티즌들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한성그룹 불매운동과 강민호 회장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청원이 순식간에 수십만 명의 동의를 얻으며 청와대 게시판을 뒤덮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죠. 도윤은 단순히 정보만 공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강민호가 비자금을 은닉해 두었던 해외 조세 피난처의 서버를 해킹해 그 자금들이 실시간으로 사회복지재단과 미혼모 후원단체로 기부되도록 시스템을 조작했습니다. 강민호는 자신의 재산이 눈앞에서 수천억 단위로 빠져나가는 것을 보며 비명을 질렀지만 이미 전산망의 모든 권한을 빼앗긴 보안팀은 그저 모니터만 바라보며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도윤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마치 잔인한 형벌을 집행하는 사형 집행인의 칼날처럼 움직였습니다. 소년의 눈동자에는 그 어떤 자비심도 찾아볼 수 없는 서늘한 정의감만이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죠. 오후가 되자 검찰은 여론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한성그룹 본사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결정했습니다. 수십 명의 수사관들이 파란색 상자를 들고 사옥으로 들이닥치는 장면이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었어요. 도윤은 수사관들이 도착하기 직전 수사 효율을 높이기 위해 핵심 증거 자료들이 담긴 폴더에 암호를 해제해 두었습니다. 검찰이 서버에 접속하자마자 모든 비리 증거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나타나도록 설계한 거였죠. 강민호는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인 채 포토라인에 서게 되었고 수많은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 세례 속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이 모든 일을 꾸민 괴물 같은 아이에 대한 공포와 증오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 비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아버지를 보며 도윤은 승리감보다는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는 묘한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곁에서 잠든 엄마의 평온한 얼굴을 보며 곧 마음을 다잡았죠. 이게 끝이 아니야. 그가 이뤄야 할 것은 아직 더 있어. 도윤은 이번 공격으로 강민호가 금전적 타격뿐만 아니라 그가 가진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성까지 완전히 파괴하기 위해 한성그룹의 주식 가치를 바닥으로 추락시키는 최후의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소녀는 미리 매집해 두었던 공매도 물량을 쏟아냈고 동시에 그룹의 핵심 기술이 유출되었다는 가짜 정보와 진짜 비리 정보를 교묘하게 섞어 시장에 살포해 투자자들의 패닉 매도를 유도했죠. 한성그룹의 시가총액은 단 하루 만에 수십조 원이 증발했고 강민호를 지지하던 이사회 멤버들과 주주들은 순식간에 적으로 돌아서 그에게 회장직 사퇴와 배상 책임을 요구하며 거세게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이 거대한 붕괴의 과정을 지켜보며 권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부서지기 쉬운 신기루인지, 그리고 그 신기루를 지키기 위해 엄마를 버린 강민호의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증명해 보이는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서하는 세상이 떠들썩한 줄도 모른 채 도윤이 미리 예약해둔 강원도의 조용한 펜션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혹시 모를 강민호의 보복으로부터 엄마를 완전히 격리하기 위해 철저한 보안망을 구축해둔 상태였죠. 도윤은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이제 곧 우리가 예전에 살던 큰 집보다 더 좋은 곳으로 이사갈 수 있을 것 같아. 가장 밝고 천진난만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우리 도윤이 복권이라도 당한 거니? 서하는 놀라며 웃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서요. 도윤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통화를 마친 그의 표정은 다시 냉혹한 천재의 것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강민호가 마지막으로 숨겨둔 비상탈출용 자금마저 추적해 동결시키기 위해 어두운 방 안에서 다시 모니터 앞에 앉았죠. 소년의 작은 방은 이제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린 사령부와 같았고 낡은 벽지에 반사되는 푸른 모니터 빛은 마치 다가올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는 차가운 새벽의 서광처럼 느껴졌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강민호는 검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차 안에서 도윤이 보낸 마지막 메시지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뺏은 엄마의 6년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남은 평생을 바쳐 갚으십시오. 강민호는 차 안에서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휴대폰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의 주변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고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부와 명예는 단 며칠 만에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뒤였습니다. 도윤은 강민호가 가진 모든 사회적 관계를 차단하고 그를 철저히 고립시켰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법적 처벌과 평생을 따라다닐 대중의 지독한 멸시, 그리고 보이지 않는 아들에 대한 공포뿐이었죠. 소녀는 복수가 완성되어 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컴퓨터 전원을 끄고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는데 그 눈빛은 이제 슬픔보다는 단단한 의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세상을 향해 당당히 걸어나갈 준비를 마친 상태였어요. 도윤은 이제 강민호라는 괴물을 처리하는 단계를 넘어 그 무너진 폐허 위에서 엄마와 자신이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미래를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획득한 1,000억 원의 자산을 투명하게 관리할 재단을 구상하면서 말이죠. 소녀는 자신의 천재성이 누군가를 파괴하는 데만 쓰이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복수가 끝난 뒤에는 이 힘을 세상의 그늘진 곳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하겠노라. 엄마와는 약속하지 않은 약속을 혼자 되뇌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강민호의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고 한성그룹은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되거나 공중분해될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모든 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실행한 진정한 배후로서 조용히 미소 지을 뿐이었죠. 긴장이 풀린 소년의 작은 몸이 침대에 눕자 비로소 평범한 6살 아이의 깊은 잠이 찾아왔습니다. 꿈속에서 도윤은 더 이상 빗속에서 울지 않는 엄마의 손을 꼭 잡고 끝없이 펼쳐진 꽃밭을 걷고 있었어요. 한성그룹의 몰락은 예상보다 훨씬 처참하고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강민호 회장의 화려했던 집무실은 이제 검찰 수사관들의 구두 소리와 서류 박스가 끌리는 소음만이 가득한 황량한 공간으로 변했죠. 구속 전 실질 심사를 앞둔 강민호는 흐트러진 머리와 초점 없는 눈동자로 자신의 책상에 앉아 최후의 발버둥을 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그가 기댈 수 있는 인맥과 자금줄은 도윤의 정교한 차단 시스템에 의해 이미 완벽하게 끊겨버린 상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햇살이 방 안에 가득 들어오기 전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엄마 서아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살며시 이불을 걷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주방으로 가서 조용히 아침 식사 준비를 시작했죠. 왜 소녀는 자신이 해킹했던 수많은 서버들보다 이 작은 주방에서 엄마를 위한 아침을 차리는 것이 훨씬 어렵고도 소중한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토스트가 너무 타지 않도록, 달걀 프라이가 완벽하게 익도록, 미소 된장국의 간이 엄마의 입맛에 맞도록
그 모든 세심한 배려가 기존의 복잡한 알고리즘보다 더 정교한 로직처럼 느껴졌어요. 도윤아, 벌써 일어났어. 엄마가 잠에서 깨어 주방으로 나왔습니다. 아들이 차려놓은 아침 식탁을 보며 그녀의 눈가에는 감동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그냥요. 엄마를 위해 해주고 싶었어요. 도윤은 밝게 웃으며 엄마를 식탁으로 모셨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복수의 서늘함 대신 희망의 따스함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도윤은 가방에서 태블릿 PC를 꺼내 어젯밤 완성해둔 계획서를 열었습니다. 서아와 도윤의 재단이라는 이름의 비영리 단체 설립 계획서였습니다. 자산 운용 계획, 지원 대상, 투명한 재무 공개 시스템. 모든 것이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것 좀 볼래요? 도윤은 조심스럽게 태블릿을 엄마에게 건넸습니다. 서아가 계획서를 읽어 내려가자 그녀의 표정이 점점 경이로움으로 변했습니다. 도윤아, 이건 이렇게 큰 일을 내가 어떻게 전마. 이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차례가 아니라 도움을 줄 차례라고 생각해요. 특히 엄마처럼 힘들었던 분들에게요. 도윤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단호하고 성숙했습니다. 서아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이 작은 아들이 얼마나 큰 상처를 딛고 일어섰는지, 그 과정에서 얼마나 외로웠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다 엄마가 미안해서 아니에요. 엄마. 이제는 그 말 하지 마요. 우리 이제 행복해질 거니까요. 그날 오후, 모자 둘은 서울 외곽의 한적한 동네로 향했습니다. 도윤이 미리 구입해둔 작은 2층 집에 도착했을 때 서아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집 앞마당에는 이미 작은 화단이 조성되어 있었고 1층에는 그녀가 평생 꿈꾸던 작은 꽃집과 서점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 집이야. 서아는 눈물을 흘리며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모든 인테리어가 그녀의 취향과 딱 맞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따뜻한 햇살이 집 안 가득 스며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엄마. 이제 우리 집이에요. 영원히 도윤은 엄마가 집 구석구석을 살피는 동안 조용히 스마트홈 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더 이상 감시나 침입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엄마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따뜻한 배려의 산물이었죠. 화재 감지, 건강 모니터링, 편의성 제공. 모든 기능이 오직 사랑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첫날 밤을 새 집에서 보내며 도윤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6년 동안의 고시원 생활, 추운 겨울밤 엄마와 끌어안고 잠들었던 밤들, 복수를 위해 키보드를 두드리던 무수한 새벽들. 그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진짜 끝난 거 맞지?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고 스스로 대답했습니다. 응, 끝났어. 이제부터는 새로운 시작이야. 한편 강민호는 구치소에서 첫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철창, 딱딱한 침대, 주변에 비굴한 범죄자들. 그는 자신이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그를 파멸로 이끈 것이 자신의 피줄이었다는 사실이 가장 괴로웠습니다. 도윤. 이도윤 그는 벽에 기대어 중얼거렸습니다. 분노도, 후회도, 공포도 이제는 무의미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으니까요. 다음 주 서아와 도윤의 재단이 정식으로 출범했습니다. 첫 사업으로 미혼모를 위한 주택 지원과 직업 교육 프로그램이 시작되었고 도윤은 재단의 IT 시스템을 직접 구축하며 자신의 재능을 선한 일에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녀는 이제 유치원에 다니며 평범한 아이의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여전히 그의 지능은 비범했지만 이제는 그 재능을 친구들을 돕는 데 사용했습니다. 수학을 어려워하는 친구를 위해 쉽게 설명해주고 반 프로젝트를 이끌며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도윤이는 정말 똑똑하구나.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마음이 착하다는 거야. 선생님의 칭찬에 도윤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느 날 도윤은 학교에서 돌아오던 중 우연히 신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성그룹 공식적으로 해체 선언, 강민호 전 회장 1심에서 징역 15년 선고라는 헤드라인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 서서 기사를 읽었지만 이제는 그런 소식이 마음에 파장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문을 접어 휴지통에 넣고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오늘 엄마가 특별히 준비한 저녁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집에 도착하자
서아는 아들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도윤아, 오늘 학교는 어땠어? 좋았어요, 엄마. 오늘 친구들이랑 축구도 했어요. 식탁에 앉아 따뜻한 저녁 식사를 나누며 서아는 도윤에게 물었습니다. 도윤아, 만약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넌 어떤 선택을 했을 것 같니? 도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엄마의 손을 꼭 잡으며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다시 태어나도 엄마의 아들로 태어날 거예요. 그 아픔들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 따뜻한 국 한 그릇의 소중함을 알 수 있으니까요. 서아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그 말 속에는 6년의 고통을 모두 승화시킨 위대한 용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도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이었습니다. 서아는 아들의 작고도 단단해진 어깨에 새 가방을 메워주며 말했습니다. 잘 다녀와. 우리 도윤아 은혜, 엄마. 저 다녀올게요. 도윤은 학교에 도착해 교문을 들어서며 뒤돌아 보았습니다. 엄마가 아직도 문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어서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서아도 손을 흔들며 미소 지었죠. 그 순간 도윤은 비로소 완전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뒤를 돌아볼 필요도, 두려워할 필요도, 증오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엄마와 함께 말이죠. 학교 생활에서 도윤은 특별한 아이가 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물론 그의 재능은 가끔 빛을 발했지만 그는 그것을 과시하기보다는 조용히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그는 컴퓨터 동아리를 만들어 친구들에게 코딩을 가르쳤고 학교의 IT 시스템을 개선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도윤은 재단 업무를 처리하던 중 흥미로운 데이터를 발견했습니다. 한성그룹이 해체된 후 그룹의 여러 기술 특허와 자산이 공개 경매에 나온 것이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고민하다가 그 중에서도 의료기술과 관련된 몇 가지 특허를 인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기술들이 우리 재단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거야. 그는 혼자 중얼거리며 구매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서아는 재단의 대표로서 점점 더 많은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혼모들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었고 도윤이 설계한 효율적인 시스템 덕분에 재단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어느 저녁, 모자 둘은 집 테라스에서 노을을 바라보며 저녁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엄마가 너무 자랑스러워. 서아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왜요? 엄마, 내가 그 큰 상처를 딛고 이렇게 아름답게 자라줘서. 그리고 너의 그 힘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어서. 도윤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건 모두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저를 지켜주셨으니까요. 그들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서로의 존재가 최고의 위로였고 최고의 힘이었습니다. 밤이 깊어 도윤은 자신의 방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은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재단에서는 새로운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오늘도 하원에서 예쁜 꽃들을 가꾸셨습니다. 복수는 나를 강하게 만들었지만 용서와 사랑이 나를 진정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해커가 아니라 세상을 조금씩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도구가 되고 싶습니다. 내일은 엄마와 함께 새로운 꽃씨를 심으러 갑니다. 생명은 항상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니까요. 일기를 쓰고 난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서울의 야경이 보였지만 이제 그것은 차가운 괴물의 눈동자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희망으로 빛나는 따뜻한 불빛들이었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열어 마지막으로 하나의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6년 전 엄마와 자신이 찍은 유일한 사진과 현재 행복하게 웃고 있는 모자의 사진을 합성한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의 마지막 문구는 이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이 슬픔은 짧았고 사랑은 영원할 것이다. 이것은 도윤이 자기 자신과 엄마에게 바치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프로그래밍의 마침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일찍 일어나 엄마를 깨우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주방으로 갔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엄마를 위해 프렌치 토스트를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레시피를 검색하며 그는 문득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복잡한 요리도 결국은 특정한 순서와 로직으로 이루어져 있더군요. 세상의 모든 것은 결국 코드와 같아. 중요한 것은 그 코드를 무엇을 위해 쓰느냐지. 식탁을 차리는 동안 도윤은 엄마가 일어나기 전에 재단의 오늘 일정을 빠르게 체크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미혼모 쉼터의 개관식이 있었습니다. 도윤은 미리 준비해둔 축하 메시지를 시스템에 예약 발송했습니다. 도윤아, 또 일찍 일어났니? 서아가 주방으로 들어오며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 특별 메뉴예요. 아침 식사 후 모자 둘은 새로 오픈하는 쉼터에 참석하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동안 서아가 라디오를 켰습니다. 뉴스에서 한성그룹의 최종 해체 절차가 완료되었다는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도윤은 아무런 반응 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소식은 이제 그에게 먼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쉼터 개관식에서 서아는 감동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그건 절대 혼자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재단은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함성과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도윤은 뒤에서 엄마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뿌듯해졌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승리야. 엄마의 눈빛에 다시 빛이 돌아온 것, 그리고 그 빛이 이제 다른 사람들을 비추고 있는 것.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아가 물었습니다. 도윤아, 너는 앞으로 뭐가 되고 싶니? 도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연결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슬픔과 슬픔을, 기쁨과 기쁨을, 희망과 희망을 연결하는 사람. 엄마가 제게 해주신 것처럼요. 정말 훌륭한 꿈이구나. 서아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침대에 누워 천장의 별빛 무늬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가 어린 시절부터 별을 좋아한다고 해서 특별히 설치해준 것이었습니다. 엄마, 잘 자요. 그는 옆방을 향해 작게 말했습니다. 너도 잘 자. 우리 아들. 엄마의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더 이상 꿈속에서 비 오는 밤의 저택을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꿈속에서는 항상 햇살 가득한 꽃밭을 걷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손을 잡고 말이죠. 강민호는 감옥에서 마지막 심장병 발작으로 병보석을 신청했지만 기각당했습니다. 그의 건강은 급속도로 악화되었고 소년이 심어둔 사회적 매장 시스템은 그가 어떤 형태로든 외부와 연결되는 것을 원천 봉쇄했습니다. 그는 독방에서 혼자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죽음이 다가올 때 그의 마지막 생각은 6년 전 그 비 오는 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대회장에서 자신을 바라보던 그 어린 소년의 눈빛이었습니다. 그 차갑고도 슬픈 눈빛이 도윤. 미안하다. 그가 마지막으로 중얼거린 말이었지만 그 사과는 이미 너무 늦었고 아무에게도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소식이 도윤에게 전해졌을 때 그는 재단의 새로운 프로젝트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멈춰 서서 창밖을 바라보았지만 특별한 감정은 일지 않았습니다. 슬픔도 기쁨도 해방감도 아닌 그저 공허함뿐이었습니다. 다 끝났구나. 그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보고서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더 중요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몇 년 후 서아와 도윤의 재단은 국내를 대표하는 사회공헌단체로 성장했습니다. 도윤은 자신의 재능을 바탕으로 재단의 디지털 인프라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구축했고 그 시스템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소년은 여전히 평범한 학생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6년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전사이자 이제는 평화를 지키는 수호자의 모습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도윤은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입학식 날 그는 연단에 서서 신입생 대표 선서를 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설 용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할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 힘이 있습니다. 그의 말은 강당에 울려 퍼졌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서아는 관객석에서 아들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작고 연약하던 아기가 이렇게 위대한 청년으로 자라나다니.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도윤이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대학에 가면 사이버 보안을 전공하려고 해요. 왜 갑자기? 제가 가진 능력으로 나쁜 일을 막고 좋은 일을 도울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니까요. 이번에는 파괴를 위한 게 아니라 보호를 위한 무기를 만들고 싶어요. 서아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너라면 뭐든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엄마는 항상 내 편이란다. 그날 밤
도윤은 자신의 서재에 앉아 미래를 계획했습니다. 대학, 재단의 확장, 새로운 기술 개발. 그의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한 계획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이제 그 목표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엄마처럼 행복해질 수 있도록 그는 컴퓨터를 켜고 사랑의 알고리즘이라는 제목의 새 프로젝트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신건강 지원 시스템이었습니다. 자신과 엄마가 겪은 아픔을 다른 사람들이 덜 겪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었죠. 이제 시작이야. 그가 중얼거리며 첫 코드를 입력했습니다. 화면에는 푸른 빛의 글자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이 시스템 초기화 목표 설정, 치유와 회복 최종 목표. 모든 상처가 희망으로 피어나게 하기. 도윤은 입가에 미소를 띄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평생을 바쳐 완성할 가장 아름다운 프로그래밍이 될 것입니다. 창밖으로는 봄비가 살며시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비는 추위와 절망의 상징이 아니라 새 생명을 잉태하는 따뜻한 축복이었습니다. 도윤은 일을 마치고 침대로 갔습니다. 엄마가 이미 잠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녀의 이마에 가볍게 키스했습니다. 좋은 꿈 꾸세요, 엄마. 저는 이제 꿈꿀 필요도 없어요. 현실이 꿈보다 더 아름다우니까요. 그는 자신의 침대로 가서 누웠습니다. 눈을 감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복수는 나를 강하게 만들었고, 용서는 나를 자유롭게 만들었고, 사랑은 나를 완전하게 만들었어. 이제 나의 이야기는 진정한 의미에서 시작되는 거야. 그리고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꿈속에서조차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유령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밝은 미래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서하는 아들이 잠든 뒤 살며시 방문을 열고 들어와 아들의 이불을 걷어주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평온한 잠자는 얼굴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잘 자, 내 사랑. 이제 정말로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야. 그녀는 방을 나와 복도에 걸려있는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몇 년 전 도윤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도윤아. 내가 내 아들이 되어줘서. 밤이 깊어졌고 집안에는 고요함만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과거의 적막함과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전쟁이 끝난 후의 평화로운 고요함이었고 새로운 시작을 기다리는 희망적인 고요함이었습니다. 한성그룹의 타워는 오래전에 무너졌지만 그 자리에는 새로운 희망의 빌딩들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설계한 재단의 쉼터들이 말이죠. 복수는 차갑게 시작되었으나 그 끝은 온 세상을 녹일 듯한 온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도윤이라는 작은 천재의 위대한 반격은 이제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통쾌하고도 아름다운 전설로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도윤 자신에게 그 전설은 이미 과거의 일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새로운 전설을 쓰기 위해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엄마와 함께 말이죠.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